지금부터 전산회계 2급 제69회 기출문제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X1년 12월 31일 자료이다.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금 계산하라고 그랬고요. 본래 연도에는 기출문제 연도는 뭐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냥 연도를 X1년으로 그냥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가 지나도 볼 수 있도록. 일단 자본금을 계산하라고 했고, 내용물 쭉 보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본금을 계산하는 식이 지금 개인 사업자를 다루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이런 등식이 기억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본 속에 개인은 자본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산 전체 금액 찾고 부채 전체 금액 찾아가지고 이걸 뺀 게 자본이다라는 식을 만들어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일단 자산을 먼저 찾을게요. 자산, 현금 자산이죠. 요 금액. 외상 매입금은 부채, 비품 자산, 지급어음 부채,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부채, 외상 매출금 자산, 건물 자산, 받으러움 자산, 이렇게 해서 자산들의 금액을 모두 다 합계를 합니다. 그럼 자산 총액은 19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빼기 75만 원. 그러면 자본은, 즉 자본, 개인회사는 자본금밖에 없으니까 자본이나 자본금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의 종류를 물어보네요. 당좌 자산의 종류. 아닌 것. 선급금. 당좌 자산입니다. 미수 수익.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이에요. 얘도 당좌 자산. 선수 수익은 선수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입니다. 이게 틀렸고, 단기 매매증권도 당좌 자산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의 분류를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당연히 이 정도는 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뭐 혹시 정말 어려운 게 나와서 이해 잘 못 골라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동원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이라는 기능, 이 메뉴를 열어서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못 골라내면 이런 시험 보러 가면 안 되죠. 어차피 여러분이 회계 2급만 하고 멈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3번. 다음은 건물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X2년에 12월 31일이네요. 기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가상각 B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자산은 전년도 X1년에 취득했어요. 초에 1월 1일에 취득가액 800만원짜리 취득세가 있고, 이 취득세를 알려준 거는 이 취득세는 취득한 자산의 부대 원가니까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여기다 더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상각률은 10%고 정률법을 쓰라 그랬어요. 이제 정률법의 계산식이 기억나시면 되겠죠. 정률법의 계산식은,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상각 잔액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취득원가, 지금 감가상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취득원가에서 그동안까지 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각하지 않고 남은 금액, 즉 처음에 사서 상각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미상각 잔액일 거니까. 이 사람은 1년도에 취득을 해서 취득원가가 800만원짜리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자산을 원가에 더해야 되죠. 그래서 850만원짜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취득원가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연도에는 상각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곧바로
미상각 잔액이 되고 곱하기 정률 10%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85만원이 됩니다. 정액법이면 매년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정률법이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이 금액 850만원 취득 원가에서 그동안에 상각했던 요 금액 있죠. 85만원을 뺍니다. 그 금액이 곧 미상각 잔액이 됩니다. 곱하기 10%. 이게 X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76만 5천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문제 4번. 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내용 중 틀린 것. 상품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임이 운반비가 당점은 본인이에요, 본인. 상대방은 동점이라고 부릅니다. 동점은 타인을 말하는 거고 당점은 본인이라는 뜻이고, 본인이 부담할 경우에 상품 매입 시 본인이 부담하는 운반비는 자산 취득하는 부대 원가니까 매입가액에 포함시킵니다. 당연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줍니다. 그러면 상품을 구입한 거래가 상거래니까 미지급금을 쓰는 게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닌 채무일 때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리고 상품을 매출할 때 운반비는 내가 부담한다. 그러면 판매 과정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운반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으로 재고자산에 속합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운반비죠. 왜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 거고, 내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인 거야. 판매비와 관리비란 얘기예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기입에 4월 25일 거래. 요 거래 추정하라는 얘기죠. 저렇게 계정을 숙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얘가 아니야 원래 이렇게. 그리고 이 계정이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하면 이쪽에 적는 거고 감소하면 이쪽에 적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 그래서 4월 25일 거래를 추정하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보통예금이 5만원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4월 30일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2만원 감소했어요.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런데 계정기입에 이쪽에다가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기입할 때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왜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는지, 왜 보통예금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이름이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해서 적힌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다.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 분계로 적으면 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정의 기입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만 적어버리면 내용을 모르잖아. 보통예금이 들어온 건 알겠는데. 그래서 상대방 이쪽에 있는 이름을 적어준 거예요. 예? 얘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른쪽에 있는 이름. 그래서 문제 4월 25일자의 이 거래 다시 지우고 봅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얘 주인공은 얘야. 얘 보통예금이 차변인 거예요. 얘는 이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거래는 분계로 얼른 만들면 쉽잖아요. 보통예금이 들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없어졌구나. 외상대금을 받은 거 아니야. 외상 매출금 5만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거지. 1번인 거죠. 그 다음에 다 쓸데기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외상 매입금을 보통예금을 갚은 거지. 외상 매입금 5만원을 당좌수표는 아니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둘 다 말이 안 되는 것들만 붙어 있네요. 여기 있다. 외상 매입금 5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된 게 아니라 출금됐어. 출금. 나머지 거는 뭐 여기에 맞는 해석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정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계정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얘의 증가, 감소만 적으면 돼.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준 거예요. 상대방. 얘는 이쪽에 있는 애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애를 적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회계 처리를 한 후,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보험료 계정에 가에 들어갈 금액,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자, 거래 봅시다. 11월 1일 날 3개월분 단기 11월부터 차기 내년 1월까지 11, 12, 1월 이렇게 세 달 지내야 보험료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 날 이렇게 분결 했겠죠. 보험료 6만원 그리고 현금 6만원 이걸 보험료 계정에다가 적어요. 지금 여기 보험료 계정이죠. 그럼 보험료가 왼쪽에 있잖아. 11월 1일 날 11월 1일 여기가 6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적었지? 여기가 현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12월 30일 기말 결산 시에 보험료 선급분을 계산합니다. 보험료 미리 준 건 몇 개월이에요? 내년 한 달치를 미리 줬잖아. 그럼 이 60만원 중에서 이 세 달치인데 나누기 3을 하면 한 달에 얼마씩인지 알 수 있죠. 2만원씩이야. 그럼 내년이 2만원이 미리 지급된 거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보험료 중에서 미리 준 2만원을 취소시키고 먼저 줬다.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들 텐데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기록합니다. 선급비용 2만원. 그리고 이거를 보험료 계정에 적어야 돼. 보험료 오른쪽에 있잖아. 여기 적고 여기가 금액이 2만원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이름은 여기가 선급 비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2만원이죠. 답은 1번인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나머지 손익은 뭐냐? 이 비용의 모든 항목들은 차기로 이월돼서는 안 되니까 보험료가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죠. 그러니까 마저 여기다가 보험료라고 4만원을 적고 그리고 나서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다 보내서 잔액을 없애버립니다. 이걸 적어 놓은 게 지금 이건 거예요. 보험료 여기 있잖아. 오른쪽에.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이거는 결산 본절차 할 때 하는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문제 7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 또는 뭐 단가 산정 방법 같은 말이에요. 뭐가 있겠어요? 일일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개별법. 그러기엔 너무 재고자산의 숫자가 많고 복잡하다.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팔았다고 보겠다. 아니다. 나는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팔았다고 보겠다. 단가 산정을 할 때 아니다. 평균을 내야 되겠다. 이 평균법 속에는 그때그때 평균을 내는 이동평균법, 1년 거를 한꺼번에 평균 내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겠죠. 이것들이 단가 산정, 즉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액법은 감가상각 방법이겠죠.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총 매입액을 계산하래요. 보통 그냥 매입액 하면 그냥 매입액으로 끝내면 되는데 총 매입액이란 말이 나오면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 순매입액 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총 사온 것 중에서 뭔가 빼야 될 게 있잖아. 사온 것 중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걸 뺀 게 순매입액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매입액 하면 이 순매입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총매입액을 구하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매출도 총매출이에요. 매출액 있고 매출 총이익 있고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10 중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매출액, 우리가 흔히 쓰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라는 뜻이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됩니까?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
이익. 이 식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식은 뭐예요? 기초 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100 마이너스 기말 재고인데, 여기서 말은 다 순매출액, 순매입액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을 뭘 알려줬냐면 총 매출액을 알려줬어. 그럼 매출액을 찾으려면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니까 총 매출액 70만 원 중에서 뭔가를 빼야 될 게 있나를 봐요. 뺄 게 뭐예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죠. 그래서 이 6만 원을 뺀 게 순매출액인 그냥 매출액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매출액은 64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재고 여기 알려줬죠. 아무 변화 없고 12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15만 원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매입액은 순매입액인데 지금 총 매입액을 찾으려잖아요. 그럼 여기 순매입액을 계산하려면 총 매입액에서 총 매입액이 알고 싶은 숫자죠. 뭘 빼면 돼요? 매입하고 환출 및 애누리가 생긴 금액을 빼면 돼. 자, 이게 순매입액이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매입액. 근데 요거를 알고 싶으면 이걸 알고 싶은 숫자죠. 그래서 이 총 매출 총 이익을 알려줬거든요. 25만 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 70만 원, 70이 아니죠. 이제 64에서 얼마를 빼야 25가 되느냐. 마이너스 25만 원을 빼버리면 여기가 나와야 될 매출 원가는 3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답 전체가 39만 원인데 이 39만 원은 12만 원 플러스 얼마를 하고 거기다가 15만 원을 빼야 39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12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하고 얼마를 15만 원을 빼야 39가 되니까 이걸 다 넘기면 39에다가 15를 더하고 빼기 12를 빼면 여기가 42만 원이 됩니다. 다시 계산해 볼게요. 12만 원 플러스 42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그러면 39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답이 42라는 얘기야. 순매입액이. 근데 총매입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만 원만 더 더한 것이 총매입액이 되겠죠. 그럼 46만 원이 답이네요. 이제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논리는 그런 거니까. 이제 계산식은 이렇고, 원래 우리가 흔히 보는 구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 이거 다 순매입액인데, 얘가 총매출액 알려줬고, 거기서 빼야 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여기는 애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 다 뺀 게 순매출액.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중에서도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뺀 게 순매입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표에 해당되는 거. 재무상태표 맞죠? 손익계산서 맞고,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포함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X2년의 상품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에요. 구조 보니까 매출액 나왔고, 기말재고 나왔고, 2년도 기준이니까 기말이면 여기 1년도 말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기초란 얘기겠죠. 이게 기초재고, 이게 기말재고, 그 다음에 판매 가능 상품.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는 얘기는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액을 합친 금액을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 그래서 뭘 물어봤죠?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매출액을 찾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온 게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액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850이 매출액이고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찾습니다. 이게 기초재고잖아요. 전기 말의 상품이니까 60만원. 그 다음에
단기의 매입액을 찾아야 되는데 단기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액을 합친 이 금액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그래. 단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550만 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을 뺍니다. 기말은 여기 있죠. 기말 50만 원. 여기서 50만 원을 빼. 550에서 50을 빼면 얼마 남아요? 500 남지. 그래서 850에서 500을 뺀 게 5, 6, 7, 8, 35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요 표현만 아시면 되죠. 판매 가능 상품액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11번 보겠습니다. 결합관계에 대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가는, 이제 문제 이게 가죠.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얘는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고 현금이 나가니까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맞는 거래가 되겠죠.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갚다. 근데 이거 아니잖아. 나에 대한 설명이네요. 나는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어음 금액을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발행한 어음은 지급어음이니까 어음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 수표라는 자산이 없어져요. 얘도 부채가 없어지고 자산이 없어지는 거래입니다. 얘는 맞네요. 자기 거네. 그 다음에 개인 기업의 기업주 부담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간 건 맞고 그리고 자본이 줄어들어요. 이때 개인 기업 부담의 재산세를 냈다는 얘기는 자본의 감소 항목을 쓰시면 되고 뭐 직접 자본금 줄이지 않고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줄이죠.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가 만나는 거래입니다. 네 번째 거 현금 3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하면 자본이 증가한 건 맞고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정과 이것들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이 목금이 옳지 않은 거. 자, 계정이 외상매출금 자산 계정, 미지급금 부채, 자본금 자본, 임차료 비용 맞죠? 그래서 자산 계정, 부채, 자본 계정. 자산 계정은 증가할 때 차변, 감소할 때 대변. 부채와 자본 계정은 감소할 때 차변, 증가할 때 대변. 그 다음에 비용, 비용은 발생, 차변, 수익은 발생, 대변. 이렇게 기록하신다고 보셨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이잖아요. 증가할 때 차변이지. 맞네요. 미지급금 부채잖아. 감소할 때 차변. 맞네요. 자본금 증가할 때 대변이지. 차변이 아니라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임차료는 비용이죠. 비용은 발생할 때 차변.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적으면 되지. 여기가 이제 차변이고 대변이니까 이거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 반대쪽이 감소.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 반대쪽은 감소. 발생, 발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게 이제 유사하지만 시산표 등식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기말, 기초라는 것만 틀린 것 뿐이고. 문제 13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임차료 맞네요.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저격 등록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이 정도는 뭐 기본입니다. 문제 14번 임대인, 집주인인, 빌려준 사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지급 시 분기할 계정 과목이 뭐겠어요? 임차 보증금이지. 임차 보증금.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 이건 주인. 이 세입자인 나.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가 쭉 써있네요. 뭐 내용은 이렇게 생겼구나. 전세보증금 3억에 들어가고 살기로 했네요. 계약금 미리 준 적이 있고. 15번 문제 볼게요. 9월 20일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 이 거래죠.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9월 20일자를 분계를 만들면 가수금 얘 거잖아. 20만원.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선수금 20만원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9월 10일 거는요. 얘가 아니야. 얘야. 주인은 얘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9월 10일날 날짜가 바뀌었다. 요것이 먼저인데 9월 10일 가수금이 오른쪽에 있어요. 가수금 20만원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현금 20만원. 그래서 거래를 살펴보면 9월 10일에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9월 20일 날 가수금의 원인이 계약금 먼저 받은 선수금으로 밝혀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원인 불명의 송금 20만원이 선수금으로 지금 9월 20일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9월 20일은 원인 불명의 송금액 20이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이 말이 맞네요.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기라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청구금이었겠지. 전혀 상관없는 얘기. 비품을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상관없는 전혀 쓸데없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